안녕하십니까. 자산관 비교의 인종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세금을 중심에 놓고 세금을 기준으로 보고 자산끼리의 비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방어력, 그것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냐, 95년도 혹은 이번처럼 이번 2022년 금리 사이클처럼 급격한 인상이냐 아니면은 다른 여타의 인상들처럼 좀 완만한 인상이냐의 그런 금리 인상의 사이클, 그죠? 여하튼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는 거에 대해서 누가 더 취약하고 누가 더 강인하고 어떤 양태를 보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자산끼리 좀 이제 해지를 위해서 섞어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 즉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 경기의 둔화를 목적으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결과적으로 장기채를 내놓는 효과를 통해서 자금을 흡수해 갈 때, 그죠?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 갈 때 거기에 저항력이 있고 버티는 자산이 뭐냐?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퀄리티 자산이라고 하고, 금리 인상의 후반부로 갈수록 항상 대부분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자산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퀄리티를 쏠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꼭 그걸 퀄리티로 볼 수는 없지만은 진짜 미국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 그쪽으로만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고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퀄리티 자산으로 보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빅2의 경쟁 간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퀄리티 자산은 뭐냐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주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런데,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부동산, 주식, 원자재, 장기채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약간 옅은 색, 노란색이 있으면은 그때 성과가 좋은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는 결국에는 그 인상 사이클의 후반부의 퀄리티 자산, 즉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유해야 될 자산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완만한 인상의 말미, 급격한 인상의 말미에 침체가 온다고 한다면 이제 성과가 좋을 만한 자산이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표시 옅은 노란색은 좋은 자산, 성과가 좋은 자산, 뭐 침체를 대비했을 때 좋아질 자산, 뭐 이렇게 주황색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 화살표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함께 보유를 하는 게 맞다 하는 자산을 이제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상관관계가 역으로 가는 자산, 꼭 역으로 가지 않더라도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을 함께 배치하는 것이 수익률은 줄이지 않으면서 변동성은 오히려 줄이는 그런 일거양득의 그런 전략이라는 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다 확실히 인지를 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몰빵이 그리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한 가지 자산군에 집중하는 것이 결코 성과가 좋지 않다. 분산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같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급격한 인상이 예고가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굉장히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시장에서 느끼고, 그러니까 뭐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도무지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임금이 너무 오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그 나에 대한 레버리지, 사업주에 대한 레버리지가 점점 커지는 걸 느끼면, 이제는 연준이 용서하지 않고 임금을 꺾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오면 1주택은 빼고 초반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특히 내가 이제 레버리지가 많다고 하면 상당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갭으로 사놓은 게 많다고 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빼고는 최대한 조속히 매도를 하는 게 필요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은 결국에는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은 우량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본인의 주식을 매도했다. 혹은 뭐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주식을 매도했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대주주의 본인 주식 매도 이런 게 좀 큰 그런 시그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법인 투자 관련한 강의의 그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흑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흑도의 대표이신데요. 그래서 행크 TV의 스타 강사인데 이분 이제 단톡방에서 2022년 1년 말부터 계속해서 본인이 지금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다. 주택들을. 아니 공개적으로 자기의 포지션과 행동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성과가 있는 분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이제 그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붙잡고 있기보다 그렇게 되고 뭐 완만한 인상에 있어서는 다 성과가 괜찮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어떤 전략을 가져간다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완만하다 할 때는 결국에는 후반부로 갈수록 퀄리티 자산이다.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제 퀄리티다.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가 좋고 뭐 이런 자산들을 보유하는 것이 전략이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미국 주택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토지든 뭐 그것이 상가를 뭐 경락으로 낙찰을 받든 이런 이제 오프라인의 사업과 접목하는 거는 좀 나중으로 제가 얘기를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미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주식은 급격한 인상이 있다고 하면은 초장에 이제 매도를 부동산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그래도 약간 매도할 타이밍이 생깁니다. 물론 매도 비용이, 거래 비용이 훨씬 더 많지만 우리의 부동산을 사줄 상대방이 우리보다 똑똑할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좀 비싼 값에 이상한데 왜 나델라가 MS 주식을 팔았지? 뭐 이런 걸 보면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지표들이 있는데 한국 주식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한국 주식이 사실 전 세계 주식의 선행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행 지표를 갖고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짠 데 있어서 우리가 개인이 헤지펀드를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사실상 세력들은 본인이 이미 과거에 뭐 며칠 전, 한 달 전에 했던 이런 트레이딩 액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 자본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의 정치도 움직일 수 있고 또 외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세력에게 저항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는 급격한 인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헤지펀드들 특히 이제 들한테 인센티브가 어디가 돼 있냐면은 마지막 끝까지 버블의 거의 끝까지 타고 그 대부분의 수익을 다 추구하고 급격하게 매도하는 자들에게 인센티브가 가장 많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센티바이즈된 이제 금융 환경의 최고봉이 한국의 주식시장입니다. 그죠? 홍콩에서도 거래하고 뭐 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초고수들이 모이는 판인데, 그죠? 그리고 미공개 정보도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시장에서 내가 세력을 상대로 매수와 매도,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리고 또 숏을 제대로 때려서 적정한 시기에 또 커버링을 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고수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장주는 그것이 2차 전지든 바이오든 아니면 뭐 반도체든 그리고 지금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엔터 쪽에
그죠? 음악 관련한 비즈니스 사업이든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이 필요하다. 그죠? 배당을 좀 적게 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반대로 미국은 주식 내에서 방어주와 성장주, 그죠? 베타가 큰 주식이 성장주라고 본다면 성장주와 방어주를 함께 보유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SCHD 또 그걸 복제한 ETF들이 많죠. 솔에서 나온 거, 뭐 다우존스 배당 뭐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은 이제 분할해서 세 개 섹터로 산다 그러면은 헬스케어,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유틸리티 이쪽을 이제 티커가 따로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어주를 사게 되면은 급격한 인상에 그래도 좀 자기를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 또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요. 또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제 섞어주고 또 여기다가 달러 표시 채권을 섞어주면은 방어되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좋은 면은 미국 주식 내부에서 방어가 상당히 된다. 함께 떨어질 때 다 폭락하는 것은 극심한 위기 빼고는 별로 없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격한 인상이 예상된다는 것은 그만큼 쇼티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수요는 강하고 원유에 대한 그러니까 투기성 커머디티라는 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주식시장만큼이나 최고로 똑똑한 분들이 몰려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인상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이제 트레이딩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이 원유를 거래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래도 이런 급격한 인상 사이클 혹은 인플레이션 사이클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을 뭐 40년에 한 번씩 있는 이런 사이클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더 맞이할 수 있으니까 보유를 한다고 하면 미국 달러 장기 채권과 이제 함께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유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순간에는 장기 채권이 뚝뚝뚝 떨어지겠죠. 금리 인상이 예고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원유를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은 팔고 장기채를 조금씩 분할해서 물타기 하면서 사보자. 긴 기간으로. 그죠? 우리가 인상 사이클의 말미에 확 다 살 수 있으면 좋지만은 인상 사이클이 언제 끝나는지 누구도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그렇다고 다 기다렸다가 금리 인상이 다 됐어요. 예고되면 이미 장기채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즉 금리가 그만큼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얼하게는 단기금리, 정책금리가 정책금리의 인상이 완료되기 3개월 전, 4개월 전에 미국의 장기채를 사면 좋은데 문제는 또 그때는 침체가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달러 스마일에 따라서 달러 가격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환전을 해서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사는 게 맞는 투자 방법이겠죠.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인상 사이클에서 반드시 이렇게 원자재를 갖고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사실 원유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커머디티를 보유한다는 것은 시장 숏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급격한 인상의 초기에는 원유만 쭉쭉쭉쭉 올라가고 시장 전체, 주식시장과 부동산 전체 시장이 자산시장 전체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기 때문에 숏을 치는 사람이 원유도 같이 한다. 그거는 뭐 돈은 많이 벌겠지만은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깨질 때 한 방에 깨지는 거죠. 그죠? 시장 숏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인버스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굳이 급격한 인상 사이클에서 원유도 함께 포지션을 많이 구축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이때 그나마 할 수 있고 어떤 가격 변동 말고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기대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건 바로 달러 표시 채권 중에 단기 채권이죠. 우리가 초단기 울트라 숏이라고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울트라 숏을 보유하게 되면 거의 현금과 같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함에 따라서
매달 들어오는 배당이나 이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울트라숏 ETF들이 대부분 월배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유를 하면서 그나마 요걸 보유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장기채는 천천히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제 뭐 미국 국채 30년물이 4.5%를 총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4% 가까운 때부터 조금씩 분할해서 물타기 매수를 해나가는 거죠. 왜 그런 거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우량 성장주들의 가격 하락을 해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지하기 위해서. 그죠? 침체 시 해지를 하면서 또 그 자산에서 내가 샀던 평단가를 기준으로 이자율이 결정돼서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산끼리 배치를 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원유를 보유를 할 거면은 장기채를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같이 보유를 해야 된다. 그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가슴이 아플 거예요. 원유는 쭉쭉쭉 올라가는데 장기채는 조금씩 쭉쭉쭉 떨어지니까. 그래도 먹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푹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예상이 돼서 중반쯤에 경기 사이클, 금리 인상 사이클의 중반이 돼서 내가 다 팔지 못했다, 원유를. 그래도 장기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채가 뜨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산이 되는 거고, 한국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갖고 있다, 나는 뭐 1주택은 안 되고 금리 인상이 완료되고 한국에 침체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주택자로서 한국에서 남고 싶다. 그렇게 해서 진짜 퀄리티 자산, 재개발 이런 것들을 매수할 기회를 잡았다. 경락으로 진짜 좋은 자산을 잡을 기회가 생겼다. 그럼 그거를 추가적으로 내 1주택 말고도 보유를 할 수 있겠죠. 하는 대신 어느 정도의 금액은 달러 표시 채권으로 장기채를 일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해지를 하자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나중에 진짜 침체가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새로운 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간의 그 전세금의 차이, 그죠? 보증금의 차이를 내가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이렇게 달러 채권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더욱이 한국의 성장주를 갖다가 내가 보유하고 트레이딩을 하겠다. buy low, sell high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반드시 또 단기 채권, 미국의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을 함께 보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장기 채권만 갖고 있는 거는 그 듀레이션 리스크가 너무 크죠. 금리 인상 시에 갑자기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뭐 3번 더 해버린다, 아니면 한 번에 또 빅스텝을, 그런 확률은 낮겠지만 한다 그러면은 장기 채권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함께 갖고 있다. 이것도 바벨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왜 힘드냐면 언제 침체가 올지 아니면은 안 올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거의 힘들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분열적으로 확률론적 사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장기채나 아니면 이런 소위 얘기해서 일종의 보험이죠. 일종의 보험. 예를 들어서 잘은 모르지만 외가격 풋 옵션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매수하는 것. 싸지 않습니까? 확률이 낮은 것, 시장이 컨센서스를 낮게 보고 있는 확률의 자산은 가격도 싸기 때문에 그만큼 좀 매수해볼 만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자 보면은 주식은 미국 주식의 성장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격 하락 위험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장기 채권을 인컴이 나오는 자산으로서 보유를 하면서 해지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 자산은 일종의 대체 자산이니까 우리가 미국 부동산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고 한국의 우량 부동산이 앞으로는 또 뭐가 될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또 한국의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은 또 개인 사업과 접목을 시키면 또 유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으로 전체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방어력 비교 말씀을 드렸습니다.